지금부터 정세현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세현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사진은 어떻게 제일 나쁜 걸 골라가지고 제 얼굴이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약간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김정일 위원장이 보낸 공개서한 회담을 취소한다고 그럴까 하는 공개서한이 나오고 난 뒤에 북한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만나자. 그렇게 화내지 마라. 그리고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한 손에 배부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마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밤보다는 좀 우리 시간 밤보다는 좀 완화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월 12일 날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제하에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그냥 읽겠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거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문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서문으로 시작한 판문점 선언은 3개 부문 13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관련해서 6개 조항, 그리고 남북 군사 긴장 완화 관련해서 3개 조항, 평화체제와 비핵화 관련해서 4개 조항일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정치인도 있었고,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렵니까 하는 꼭 비난하는 정당도 있지만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은 해외 동포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군사 긴장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은 유난히도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이 나오면서 전쟁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했던 국민들로서는 판문점 선언을 눈물로써 반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회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주십시오. 네. 아니 제가 점잖은 기조연설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름도 성도 모르는 기자들의 인터뷰 전화 요청에 시달려가지고 목이 오늘 잠겼습니다. 아침 7시부터 김어준한테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미안합니다.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 좀 주세요.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일단 뭐 연기는 됐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도 그 직전에 5월 20일 날 했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이 추가된 것도 이것도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이정표로서 판문점 선언이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 있던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된다는 사정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족스러운 북핵 문제 해결 로드맵이 나와야만 4.27 판문점 선언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이전 두 번의 정상 선언 6.15와 14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마지막 조항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 과정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본격 시작이 되면은 판문점 선언의 다른 조항들도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행되기 어려울 그런 함수관계라고 할까 연관관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월 9일 북한의 김여정 특사가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문 대통령이 여건을 조성해가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시켜 나가자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북핵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양자만의 문제로 되지를 못하고 결국 북미 관계와 밀접한 연결관계 또는 그거의 하위 변수, 종속 변수처럼 되버렸다는 현실이 슬프기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나오더라도 그 합의들이 이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일괄 타결, 일괄 추진식으로 자꾸 압박을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일괄 타결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핵기술 이 네 가지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폐기하거나 반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반면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이 보장해야 되는 북미 대화, 평화협정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일괄 타결, 일괄 해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압박을 했다가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이행이라는 말을 비로소 한 걸 보면 문 대통령이 아마 차분하게 설명을 해서 교육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북핵 문제 단계적 이행에 대한 식견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걸 넣어주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북미 간의 핵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북핵 문제가 25년 동안 해결될 듯 했다가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인 합의 후에 높은 사람들끼리 원칙적인 합의를 한 후에 이행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실무자 간의 입장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회담의 근원이 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작은 문제에서 입장차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속도가 나지 않으면 마치 돕니바퀴 하나가 깨지거나 빠져가지고 거대한 기계가 멈춰 서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왔던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작은 문제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남북 공조와 한미 공조를 원만하게 또는 면밀하게 해나가면서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좀 더 강력하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자 역할은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아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6일 새벽 0시 30분 북한의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엄중한 사태를 이유로 해서 5월 16일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그 전날인 5월 15일 오전 9시에 16일 열릴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명단까지 통보했던 북한이 15시간 만에 그것도 한밤중에 약속을 깼기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17일에는 그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설명을 해 나섰습니다. 11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맥스 선더 훈련과 그다음에 탈북 외교관인 태영호 씨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방성 여러 가지 발언, 이거를 엄중한 사태로 규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남북이 다시 마주 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위협도 해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견해가 맞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잘 끝나고 나면은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순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엄중한 사태라고 규정한 이 사건들은 판문점 선언과 충돌하는 대목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거나 또는 최고 존엄,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 권력자를 최고 존엄이라고 합니다만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그런 사건들이 재발하면은 판문점 선언이 없을 때는 관계없지만 남북 관계가 전혀 무관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면은 북한은 언제든지 남한을 비방하고 나서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 여부를 따져묻는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5월 11일부터 시작된 맥스 선더 훈련에서 시작된 뒤에 5일 동안 15일까지 아무 말이 없던 북한이 왜 갑자기 16일 날 새벽에 회담을 깨겠다고 무기 연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느냐, 통보하고 나섰느냐, 15시간 만에 변덕을 부리는 북한과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식의 비판 내지는 비난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11일 이후 4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대북 군사적 위협 정도가 높은 그런 어떤 훈련이 추가되지 않았는가. 대표적인 것이 F-22 스텔스 전폭기가 아마 15일에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고 광주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장면이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북한의 군부를 자극하지 않았는가? 북한 내부에서 판문점 선언 2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남한 측의 소위 위반 문제가 틀림없이 북한 내부에서 논의가 됐을 수 있다고 논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 당국이 특히 군부가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믿고 아마 이번에 훈련이 이제 예년 수준 정도이지 이렇게 위협적인 전폭기가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는 봄에 했었던 봄훈련도 예년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예년 수준이 아니라 전략자산이 동원됐다는 것 때문에 북한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북한 편든다고 또 그래요. 근데 대책을 세우려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왜 화를 내는가? 그 배경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이걸 알아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비판만 하려면 이렇게 북한 내부 속사정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비난만 하면 되지만 정책을 개발하던 습성 때문에 정책 대안을 수립하던 습성 때문에 항상 저는 저의 분석과 배경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북한 편이라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 같은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의 대외 발언 문제 이거는 뭐 크게 그렇게 수위 조절하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고위 외교관들이 많이 넘어왔었죠. 많이 넘어와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대외 발언이 남북 관계에 걸림돌로 되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조율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대비를 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유관기관에서 사전 조정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선언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맥스 선더란 또는 금년 8월에도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대해서 차제 판문점 선언 이행 준비 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년 수준이라고 해서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방부에서는 예년 수준, 작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작년은 작년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작년 맥스 선더 훈련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획됐던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이행하면서 그걸 예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게 판문점 선언 합의 발표 직후에 각 부처에서 그런 데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년 수준이니까 괜찮겠지. 봄에도 그냥 지나갔는데 봄과 이게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세게 반발하고 나서니까 즉각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B-52기 2대의 훈련 참가를 취소했다는 중단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정무적 감각과 의지만 확실히 있다면은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은 즉석에서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다른 유관 부처들도 판문점 선언 이행 계획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천만) 결의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다리게 만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별 금년도 사업계획이나 행사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화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북한이 화냈다고 그러냐, 시키는 대로 하느냐, 끌려다니기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정부 부처들이 판문점 선언 이행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전쟁 불안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봉사하는 방법이자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만 찬성하시는 모양입니다. 작년 7월 6일 독일을 공식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쾌르보재단 연설에서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 대통령은 그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대북 정책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 붕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흑수 통일도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다. 그리고 평화를 추구한다. 이게 첫 번째 조항입니다. 두 번째,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한다. 세 번째, 남북 합의, 과거의 남북 합의를 앞으로도 그렇지만 과거의 남북 합의도 법제화할 수 있으면 법제화하고,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네 번째, 남북 철도 연결을 하고 남북러 간의 가스관을 연결하는 등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려나가자. 다섯 번째,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된 비정치적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 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 다섯 가지 대북 정책 기조를 토대로 해서 먼저 당면에서 바로 쉬운 것부터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네 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14선언, 작년 14죠. 14선언 기념일인 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성묘, 상봉뿐만 아니라 성묘와 성묘까지도 좀 포함시키자. 이건 조금 욕심을 많이 내신 건데, 과거의 적시자 상봉이라든가 회담 경험을 놓고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만 해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게 인도주의 사업이라고 자꾸 그러지만 북한한테는 그게 이산가족 상봉 현장은 남북 간의 체제의 우열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북한 당국한테는 굉장히 속상하는 장면이에요. 상황에. 우리는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끝에 관심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산가족 사업입니다. 그러니 성묘까지 하려면은 저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뭐 대면 된다 그러지만 또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주는 사람만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는 게 북한 사람들의 이 협상 철학입니다. 받을 때도 아주 굉장히 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받아가요. 두 번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권유했었습니다. 세 번째, 군사분 개선의 적대 행위 중단을 또 제안했고, 네 번째로
남북 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건이 갖춰진다면은, 그리고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만 계기가 된다면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정상회담 의지도 그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되돌아보면은 신베를린 선언은 상당 부분 이미 실현이 됐고, 나머지는 판문점 선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신베를린 선언은 그때만 해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소위 우리만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지만은, 이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선언에 이것들이 녹아 들어감으로써 이제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손잡고, 그러니까 신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 나가자는 그 약속이 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약속이라고 저는 성격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력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냉전 시대에 구축된 분단 체제 하에서, 그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은 바로 기득권의 버팀목이었던 분단 체제와 분단 체제의 뿌리였던 냉전 구조가 해체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됨으로써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판문점 선언이 또 조항마다 제대로 이행이 되면은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될 수밖에 없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게 돼 있으니까 해체될 수밖에 없고,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은 분단 체제와 분단으로 인한 기득권도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영화 강철비에 아주 감명적인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그 요원 엄철우가 남쪽의 외교안보 비서관,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관 박철우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말입니다. 분단 국가의 인민들은, 거기서 인민이라고 했죠. 분단 국가의 인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말이 옛말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정세현 이사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특별 강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정 포용 국가를 주제로 한 인클루시브 코리아 2018 행사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울러 송별 만찬에 초대받으신 분들께서는 6시 30분부터 송별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오늘 오전 개회식이 있었던 크리스탈 볼룸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